예,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김민구 상무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상무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는 장기 투자의 기준점을 세워라 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주식을 내가 얼마만큼 보유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손실의 한도는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원칙을 이제 좀 세우라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대상을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특히 미국 시가총액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대상을 넓혀라 말씀하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리소스, 그래서 통장을 나눠라 해서 통장은 하나는 단기적인, 하나는 장기적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영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무님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자산 포트폴리오를 세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래서 음의 관계, 예를 들면 주식은 올라가지만 금은 하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지라는 개념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장세를 보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워낙 많아져서 금도 지금 거의 1900 이상을 최고 경신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올라오고 미국 시장도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자산들 사이에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뭐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는 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다 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걸 서로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려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격이 나의 포트폴리오 가격이 다 떨어지거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게 1956년인가 마코프의 이제 분산 투자 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특히나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든 자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게 이제 금하고 채권인데, 국채하고 금은 그나마 이제 다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었는데, 이게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가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가령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금리가 더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금리가 안 내려간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0이 한계라고 한다면 지금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0.5%니까 내려가 봤자 얼마나 내려가겠냐. 가격이 올라가 봤자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이런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리는 자산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도 그렇죠. 금도 이게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이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움직여주면 주가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갈 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동성 효과 때문에 이 금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유동성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면 주가 떨어지면 금값도 떨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특히나 달러와 약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고,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달러화 때문이죠. 달러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달러화 자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나 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달러와 현금을 더 갖는 방법이 있을 건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그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동성 효과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를 나중에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대비할 거나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 규모를 좀 줄여서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을에는 자산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ETF, 인버스 레버리지, 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상무님? 그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펀드에도 그 롱숏 펀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이 주가는 올라갈 거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건데 요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건데 근데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없애고 나는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면 요 종목을 사고 그다음에는 주가 지수에 반대로 가는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인버스를 사고 두 개를 같이 사놓으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는 영향을 안 받고 주가 지수가 나는 요 종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요걸 이제 이론에서는 요걸 개별 위험, 그다음에 시장 위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통하는 건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주식을 한도를 낮추는 보유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해지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상열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상무님 말씀하신 어떤 연금 저축 펀드나 IS에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ETF 관련해서 특정 국가에서 이제 거래되는 ETF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특히 국내 증권사가 이제 원화로 바꿔서 낸 ETF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항상 궁금한 게 환율에 어떻게 노출되는 건지 차라리 특정 국가의 ETF를 그냥 바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게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환전을 해서 하는 건 나은지 그래서 상무님 보시기에 어떤 게 낫고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이 국내 증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ETF는 리스크의 환율 리스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도 ETF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연동돼 있는 가령 뭐 미국 S&P 500에 연동돼 있는 ETF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금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시장에 금 ETF가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가격 움직임을 쭉 보시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은 없어요. 원하고 달러와 이 자산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할 때 환율이 뭐 원하고 달러 사이 환율이 변해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이 자산 가격이 달러화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요 ETF 가격의 움직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게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데 환해지 상품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서 가령 예전에 2008년 같을 때 이럴 때 보면 환율이 뭐 1,100원 하다가 1,500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ETF가 손실을 입는 환해지에서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금값이 뭐 2,000달러 계속 갔다고 보죠. 근데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000원 하다가 1,500원을 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이 금 가격에 달러화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가격의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좀 커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 해지가 불완전해서 환율이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해지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10% 이상씩의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이래, 투자자들이 이게 왜 이래라고 하면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불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해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뭐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환해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외환시장에서 이게 해지하는 데 들어가는 뭐 이걸 그 선물 환 시장 또는 통화 수합 시장 뭐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해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환율이 이게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갈 때 우리나라 원환율이 갑자기 올라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보시기에 뭐 개별 주식 투자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미국이나 그런 데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와 이렇게 ETF로 되는 거 두 가지 보면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상무님이 개별 주식하는 거 그다음에 ETF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두 중에 좀 더 선호할 수 있는지 그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안전한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그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 개별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주가 지수 ETF는 주로 지수를 다루는데 주가 지수가 2배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은 2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은 놀라운 게 뭐냐면 잃어도 100입니다. 잃어도 100인데 그러니까 손실 한도는 마이너스 100%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무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넣으면 그걸 이제 가령 내 재산을 다 넣었다. 거기서 100% 손실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인데 내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크게 안 들어갔다.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다. 그래서 뭐 100% 마이너스가 되는 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이 올라갈 때는 무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강점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발견하기 쉬운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종목을 100종목을 깔아놨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떨어지는 종목들만 나오더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나는 원하는가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성향이라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마이웨이랍니다. 마이웨이. 이게 삶에도 다 자기 방식이 있듯이 주식 투자에도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좋다, 절대로 이게 나쁘다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나의 삶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나는 앞으로도 삶에서 이런 선택과 저런 선택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